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후 통보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도 보고를 받았는데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이 총장이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했던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앞에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는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총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거치 판단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총장이 오늘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요?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오늘 오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이 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점과 현직 영부인 소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일정조차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보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 총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게 된 건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평소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의견을 달리한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은 이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 자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대면 보고 이후에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게 대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그제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각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사전에 김 여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성사되면서 두 사건 모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셈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선 김 여사에게 적용할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오는 9월 선고가 예정된 관계자들 항소심 재판이 관건입니다. 1심 법원은 앞서 김 여사가 받는 의혹과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가 기소된 손모 씨에게 공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심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기는 만큼 검찰로서도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 총장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 가방 제출 검토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특혜로 보는 건 과도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알려진 어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서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떳떳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혜 조사를 받아온 건 과거 야당 인사들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 여사 소환 조사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온 국민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김건희 소환쇼에 우롱당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와 달리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청문회에 공개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 조사 당했다는 비아냥이 시중에 들리겠습니까? 이해식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 김 여사의 밀실 조사는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쏘아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백일화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정십 정책위의장은 야당 공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도 영부인은 그게 원칙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여당 소속 한 법사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조사 장소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공격이자 꼬투리라며 제3의 장소라기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장소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엄호했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의 과거 말이 이제 너무 헛되고 공허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부가 정도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내일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날인데요. 당내 분위기 그리고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는 이미 마무리됐고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까지입니다. 셋째 날까지의 당원 대상 합산 투표율은 45.98%인데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7%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은 결선이 치러질지 여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과반 득표를 넘기지 못하면 오는 28일 1대1로 투표를 또 하게 되는데요. 경쟁 후보들은 막판까지 추격을 위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캠프 김민수 대변인은 한동훈 후보 측이 공소 취소 청탁 발언은 위법 상황을 고려한 배려라고 주장하며 2차를 넘은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SNS에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이 탄핵 목적이라고 규정했는데도 한 후보만 중재안을 통해 특검법을 받자고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 발언은 금도를 벗어났다며 나 후보에게 인간적 미안함을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그러나 투표율이 낮아도 과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후보 본인도 SNS 메시지를 통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입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이 한창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조는 득표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순회 이틀차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91.7%, 김두관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득표율이 예상보다도 높다며 이 후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뭉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SNS에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를 두고 집단 쓰레기는 정권을 못 잡는다며 맹비난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김 후보 캠프는 후보 뜻이 와전된 실수였고 당원 투표 결과에 전혀 이의가 없다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에선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20%를 넘기며 예상치 못한 1위를 달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 후보가 정권에 맞서자며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데다 당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버티는 모습을 높이 사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 후보가 당원이나 지지자와의 스킨십에서 현역들보다도 앞선다며 총선에서 정 후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지도부는 곤혹스러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직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자신을 대신할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이른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돌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뒤 고령으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여 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후원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애국자, 헌신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출마 자격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인지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Because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첫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는 경제학자, 인도계인 어머니는 유방암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손에 자라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명문 흑인 대학인 하워드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쿨을 거쳐 법조계 경력을 시작한 해리스 부통령.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내며 검사로서 탄탄대로를 걷다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뽑히며 정계에 입문합니다. 연방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롭게 추궁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The committee received just last night, less than 15 hours ago, 42,000 pages of documents that we have not had an opportunity to review or read or analyze.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됩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일구면서 중앙 정치에 발을 디딘 지 4년 만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비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젊음과 활력입니다. 특히 낙태권 보호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 진보적인 의제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Today in America, 1 in 3 women of reproductive age live in a state with an abortion ban. 1 in 3. 그러나 뚜렷한 행정 경험이 없고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다는 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규혜입니다. 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은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 그로부터 8일 만인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카카오와 김 위원장 측은 사업 협력을 위해 정상적으로 장내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200장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배경 설명을 제외하더라도 핵심 내용 설명에만 90장 정도를 쓸 예정이라 김 위원장 측 변론 시간까지 고려하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아 보내는 풍선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잇따른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소식이나 작업 중 사망한 북한 장병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새벽부터 밤까지 국경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유동인구가 없을 때만 제외하고 국방부가 제작하는 라디오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을 전하고 특히 북한 장병들의 사망사고 소식 등도 담겼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다 발생한 폭발사고로 북한 장병이 숨지는 일이 수차례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되는데 이를 알리는 겁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통해 내부 동요나 탈북, 접경 지역 북한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방송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 주민과 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해올 경우 고정식뿐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24곳의 고정식이 있고요. 그 이동형도 한 16개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한 것을 전면적으로 하고 또 시간도 지금은 일정 시간 좀 제한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 하루 종일도 가능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보도 없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 광증은 멈춘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을 북침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 행태를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때 사후 보고를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후에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거취도 판단하겠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보안청사라는 곳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면서 검사가 언제부터 출장 서비스를 했느냐며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조사는 합당하다면서 총장 수사권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고 야권 인사의 과거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 또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치온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약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조사와 별개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께 고개를 숙였어요. 자, 전체적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부터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비공개 조사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박연차 사건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서울에서 부산지검으로 검사가
내려가서 예. 거기서 비공개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는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동안 뭐 우리 저 모델도 나왔지만 뭐 조국 전 예. 우리 저 장관이라든지 이성윤 예. 다 비공개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제 두 개가 이제 충돌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검찰총장 패싱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더 심각하게 그다음 거. 이게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거는 예. 이번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 첫 번째는 지금 중수부장 그거 할 때 예. 중앙지검장을 할 때 예. 검찰에서도 몰랐다는 거가 있었었으니까 인사 문제와 말씀하시는 관련돼서 겁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러한 패싱을 그 왜 했느냐라는 예. 그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뭐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권이 없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검찰총장이 수사 관할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10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자꾸만 의혹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또 두 번째는 네. 그 장소에 관련된 문제도 네. 굳이 뭐 꼭 그러한 새로운 장소에서 하기보다는 예. 얼마든지 비공개로 하는 거니까 예. 이 검찰에 있어서의 장소를 했었으면은 나름대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왜 따로 보안청사라는 곳에서 받았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뭐 검찰이 보안이 취약한 장소는 아니죠. 예, 그리고 예. 이거는 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소환되는 것이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할 수 없이 다른 장소로 갔다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네. 훨씬 더 큰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예, 됩니다. 예. 백유산 소장께서는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왜 불거졌다고 보세요?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검찰 내에서조차 이원석 검찰총장의 위치, 예. 또 지위가 흔들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또는 뭔가 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위치가 모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 국민들은 정치권의 공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 특히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전격적인 수사가 지금도 상당히 늦었지만 일단락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논란은 확산이 되는 거죠. 당장에 검찰총장마저 반발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그런 다음에 정 안 되면 거치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에도 보고하지 않고, 그렇다면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는가,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배제된 이유는 누군가의 관계 때문인가,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론에서, 언론에서 가정을 한다든지 또는 국민들이 상상하지 않게 만들려면 일단락을 지을 정도로 명쾌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소환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토존이라는 것도 사실상 설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서면 조사일 것이다, 비공개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가 됐단 말이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여론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는 오히려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게 생겼다. 왜? 주목을 받고 반응을 얻어서 마지막에는 효과를 얻어서 일단락이 되거든요. 이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주목, 그다음에 반응, 효과인데 중도층이나 MZ세대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뭔가 또 끄림칙하다. 어떤 잔여, 뭔가 다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확산되거나 또 확대될 가능성도 생겨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병주 교수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그 원칙이라는 건 이제 공개 조사를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총장이. 그런데 공개가 이제 비공개고 그것도 이제 지금 중앙지검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일종의 성역이다라고 이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예.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이러한 판단을 했을까라고 예.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은 안 하지만 보이지 않게 저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 그렇다면 저 독주를 누가 막을 건가? 예.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저 후보가 강하게 수평적 관계를 만든다고 하니까 예. 이것도 좀 보이지 않게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 견제용일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26일 날 국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 예. 일종의 정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들이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너무나 이 반응하는 속도가 늦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정치에서 특히 이제 정치학에서 국정 운영했을 때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반응성. 반응성. 네, 리스판시브니스라 해서 어떤 예.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지금 벌써 5개월이 좀 흐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지금 늦어진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예. 그다음에 뭐냐면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사건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예. 이러한 반응성과 책임성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농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예. 이탈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 국내심이 패배하는 데 있어서의 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부인의 예. 현명하지 못한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을 이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즉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예. 특검이니 뭐 더 조사니 이런 것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반응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취약했다. 늦다,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실제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의 시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또 엇박자가 나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오히려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에 예.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던 알겠습니다. 거죠.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반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원석 총장의 반발을 예상치 못했을까요? 예상했을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극도로 반응하기 전에 예. 이원식 검찰총장도 그런 낌새, 조짐도 충분히 또 눈치채리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것이라면 예. 본인도 안테나를 잔뜩 세워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봤었어야 될 텐데 예. 그런 면에서는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지 그런 이원석 검찰총장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자녀 임기 동안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그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 이건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태도를 취했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중요한 점은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 왜 7월 20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을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체 불가론이 내부적으로 제기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여론이 잔뜩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때 1월 달에 보냈던 그 문자가 또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여론을 수습하자. 그래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다독거려질 거야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이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공감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네. 결과는 자칫
오히려 역효과, 반감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공간과 내용이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왜 이 타이밍에 공간을 또 보안이 요청되는 별도의 장소에서 했다 그러면 적어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 민주당의 공세는 차치하고서라도 논외로 중도층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최근 인사에서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늦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근데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장소를 놓고도 서로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한 다음에 거취를 본인이 결단하겠다고 했어요.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결단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진상 파악이 안 된다면 본인이 불과 9월 달에 임기가 다하지만 저는 사퇴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논박은 떠났어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러면 교무주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안 한 사실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주변의 교직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직통관계를 통해서 뭔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완도 해야 되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이렇게 또 목소리가 경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붉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노련하게 일처리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실제로 원래 의도했었던 효과는 오히려 반감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장소 문제 가지고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하튼간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했다 한다면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예를 들어서 교체시켜라.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든 법무부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사표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다고 좀 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질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클린턴 정부 때인데 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알칸사 주지사 할 때 그때 화이트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특혜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1년 후에 딱 94년도 1월 달에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특별검사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연방판사 3명이서 합의를 해서 아주 강력한 공화당원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검사를 예를 들어 지정을 하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결국 무혐의 처리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빨리 매듭을 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만 재상병 죽음에 관련된 그 특검,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다 이거로 나를 지새우니까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더 불을 더 지르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왜 이렇게 뺏기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나경원 후보의 키워드인데요. 나경원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나. 그대 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나경원 후보가 판세가 달라졌다면서 그대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이 언론에다 말씀하신 것, 저는 굉장히 우리 당원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제대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 두 번째는 이 대표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이 계파 갈등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전당대회 끝나고 통합할 사람 누군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대한이 아니라 누가 이러시던데요. 그대 나라고. 그대 나요?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 이게 그대 나가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이다. 그동안에 이제 어대한 이게 많이 있었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었는데 이제는 그대 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모바일과 ARS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이 45.98% 나왔고요. 지난해 3.8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보다는 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해석이 달라요. 자, 먼저 김영주 교수님. 그대나 맞습니까?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차피 뭐 내일 다 나오잖아요. 내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대한이가 될지 뭐 그대나가 될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제 1차 과반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도 그 표차가 얼만큼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적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여러 번 이제 전당대회든 선거를 거치면은 몇 번의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적 순간이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곡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 알지 않은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식 논란이 이제 있었고요. 그것도 뭐 배신자 프레임은 뭐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봤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컸었던 부분들이 저는 이게 결국 패스트 출에 공소 취하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은 법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때하고 정치인 때는 다르다. 법무부 장관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치를 간 게 아니라 그걸 폭로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했다고 그렇게 방어를 하는 논리는 굉장히 약한 논리예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제 그걸 고리로 해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언더닥 효과, 우리가 선거 용어로 얘기하는 그 추격자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나 후보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고 그리고 수도권 5선 여성 중진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다고 보는데요. 다만 오늘 5시까지 아마 ARS 투표가 마감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ARS 다 포함해서 한 45% 정도니까 지난번보다도 조금 7 내지 8%포인트 낮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 조직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설이었었는데 그건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게 지금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난투국이 벌어지고 이게 막장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선호한 걸 떠나서서 그냥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하면은 그건 뭐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지 어차피 본인이 1차 때 과반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죠, 나오는 거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배훈찬 연구소장은 그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난 건 맞습니까? 저는 뭐 제 분석이긴 합니다만 저는 항상 선거를 말씀드릴 때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어야 되고 뭐 어대한 또 그대 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그대로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인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을 돌아보면 최근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브레이킹 포인트가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BP는 확실히 앞서가는 후보가 과당하고 넘어지는 어떤 이슈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 때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왜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BP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P가 있어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이 그럼 왜 나경원 후보인지 왜 원희룡 후보인지라는 TP가 있어야 되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그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뚜렷하게 찾기 힘들고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낮은 이유는 뭐냐? 지난해 이제 3월 전당대회 때는 그때는 이른바 윤심이 작동해서 동원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 성격이 때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투표 때부터 김기현 후보가 가반을 달성했잖아요. 이번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처럼 당원들의 표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당대회에 대한 혐오 심리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게 그대로 작동돼서 아이고 이런 상황이면 난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그렇군요. 그 당원들의 표심이 작동된 거죠.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모습 보이네요. 뒷맛. 네. 민주당 전대에서는 지금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확대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초반이긴 합니다만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뒷맛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 대권 후보이고 탄압받는 지도자이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이거 너무 또 한쪽으로 약간 뭐 팽팽할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당의 3분의 1 정도는 조금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땐 이제 김두관 후보의 주 지지 지역이나 서울 경기로 오면 조금 균형을 맞을 텐데 초기에 너무 90%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조금 다양성이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당으로 좀 보여줘야지. 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전 의원은 뒷맛이 좀 씁쓸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분석을 해요. 물론 다른 분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고된 건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뭐 한 70대 후반을 얻었었어요. 그렇습니다. 77% 넘었죠. 70%인데요. 그 후반 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얻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90%가 넘었어요. 하나 이제 뒷맛의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리얼미터 조사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정당 지지율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저 전당대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라고 얘기하고 비판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42.2%. 민주당 지지는 오히려 1.8%포인트가 떨어졌는데 33.2%. 물론 이 격차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8.9%포인트면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42.1 대 33.2. 저거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8.0%포인트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막 시끄럽게 계속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다 이재명에서 다 움직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90%가 나온 그러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이가 국보위를 그만 상태에서 80년도 8월에 있었던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얻은 게 99%입니다.
그리고 91년도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가 얻은 득표가 90%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뭐 그걸 거의 버금가는 아니 무슨 뭐 조국 당대표는 99%가 나올 정도로 이게 과연 민주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저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아무래도 별로 더 이상 뭐 민주당에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 홀로 이재명 당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당 지지도에서 다 반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득표를 얻는 거에 고무돼서도 안 되고 도취돼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국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취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왜?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 뒷맛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는 맛이에요. 몰랐어요. 떡볶이 맛, 마라탕 맛, 어묵 맛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는 맛이 변하지 않을 맛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것이고 일극 체제로 갈 것이고 재판을 마주할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리얼미터 그래프 한번 더 시간이 볼까요? 없으니까 짧게만 빨리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2,506명 조사인데 보수가 814명 들어왔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보수가 814명 들어왔는데 이 조사에 진보가 543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는 지금 아니 전당대 결과 뻔할 텐데 우리가 컨벤션 효과로 여기에 지금 조사에 달려들어서 뭔가 유의미한 조사의 결과를 낼 결과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진흙탕, 뭐 자폭 전대, 분당 전대라고 이야기 듣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것은 뭔가가 논의는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반전이나 결선이나 이런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남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도 지금 이 견제를 독주를 막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상황 자체가 크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5%가 나왔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34.5%.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상당히 당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한동훈 뭐 후보가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현재 같은 당과 용산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협력적 관계가 되든 뭐 수평적 관계가 되든 하지만 저렇게 15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35%에 육박하는 게 나왔어요. 저는 그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저거 보이지 않게 원전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4조 원의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가서 국내심이 싸우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은 다 이게 정치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이고 정당의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용산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지지도를 과연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특히 이제 내일 전당대회에 아마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니까 그때 나름대로의 협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습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조금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와 더불어서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짧게 보충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저는 보수 응답자들이 많이 들어온 일종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적어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0% 이상이 돼야 후반기 국정 운영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뭔가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의 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남아있는 임기 동안 국민의 힘이 얼마나 잘 되도록 하느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대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게 한 시작점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TV 토론 참패였습니다. 이후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오랜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악몽 같은 TV 토론이었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토론 중에 말을 더듬고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고령의 인지력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후보 교체 요구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인터뷰는 사퇴론에 불을 붙였고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서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절치부심한 나토 정상회의. 하지만 이번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후보 교체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로 대통합을 과시하며 트럼프 대세론을 굳혀갔습니다. 설상가상 총알을 맞고도 주먹을 흔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모습은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한 모습과 더욱 대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결정타는 오랜 우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변심이었습니다. 이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거물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여기에 코로나 확진은 치명타가 됐습니다. 토론 참사의 충격과 대선 참패 우려 속에 혼돈의 25일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후보 사퇴 결정은 발표 하루 전 가족과 최측근들만 공유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경랑에 빠져든 미 대선을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이제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한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9월 말에 대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앞서 기자가 설명을 했고요. 예. 네, 그때 이제 큰 실점을 했고요. 그때부터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완주하려는 의지가 워낙 확고했었는데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지지난주 일요일 7월 1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강해진 것은 분명해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 바이든의 정치적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예. 그리고 뭐 정치는 아니지만
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예. 많이 모아주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큰 사람인데 등을 돌렸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하기도 예. 하고 상원과 하원의 이 원내 대표들이 또 나서가지고 사퇴를 갖다 종용했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코로나가 걸렸고 집거 그러니까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생각을 갖다 곰곰이 하고 아마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 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어떤 권고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예. 생각해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바로 앞두고 이렇게 사퇴한 경우가 없죠. 없죠. 예, 1968년에 당시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거는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선 레이스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대선을 목전에 두고 3개월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퇴를 선언한 대통령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한 3개월 반? 예. 예. 아니 전당대회예요. 네, 그렇죠. 아니, 전당대회 죄송합니다. 예, 전당대회는 이제 뭐 3개월 좀 8월 넘게 19일에 개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맞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후보가 지금 뭐 해리스 후보 이야기 나오는데 해리스 부통령이요. 네. 새로운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 95% 정도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대체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 모든 그 정치인들 예를 들어 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나 미시간의 그레첸 위트머 모두 다 지금 캐멀라 해리스의 이 대통령직 그렇군요. 후보 승계를 예.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단지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후보로 공식적으로 추대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자금 때문이로라도 해리스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모금했는데 네. 한 뭐 한국 돈으로 1,300, 1,400억 정도 그렇군요. 모았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 티켓으로 그 팀으로 모은 예,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게빈 뉴섬 같은 그런 그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를 승계한다, 후보직을 네, 승계한다 예. 그러면은 이 모금했던 기금들을 갖다 다시 다 그 기부자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일단. 네, 그리고 그렇다면서요. 다시 기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활용해서 쓴다라는 어떤 차원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누구인지 잠깐 볼까요? 1964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8년 만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셈인데요. 네. 자,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경쟁 상대가 트럼프 네. 전 대통령과 승부를 했을 때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네,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사퇴 압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네.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길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겁니까? 잠재력도 있고 그리고 예.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일단 젊다라는 것. 예. 그죠? 지금 64년생이니까 그러네요. 46년생인 트럼프와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나이로 59세,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나이 뭐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요. 예. 이제 59세가 맞고요. 59세. 예. 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에게 당신이 노쇠한 후보라고 그렇게 공격할 할수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이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표를 잘 결집하지 못했고 소수 인종의 표심도 사실 상당 부분 트럼프한테 잃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고 그래서 여성표를 좀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메이카 출신 흑인이죠. 자메이카 그렇죠. 출신이니까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인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뭐 흑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시아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종에게 이제 소구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한계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캘리포니아 정치인 출신은 조금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성이기 때문에 예. 조금 진보적인 정책을 갖다가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세제 개혁안을 뭐 지지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하여튼 이 정책에 있어서 중도 확장성이 좀 없는 정책을 갖다 추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쯤 또 떠오르는 게 마리화나 합법화, 대마초 합법화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기 때문에 부동층이 매우 두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 경합주라 그러죠. 7개 정도 되는 경합주. 대부분 다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그런 주들인데 그들 주에 이 백인 노동자들 특히 백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합주에서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해리스의 경쟁력과 한계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더 쉽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진보를 아우르고 진보를 결집하는 데는 해리스가 좋은 후보일 수 있지만 중도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대부분이 이제 쇠락한 북동부의 이 지역인데 공업 지역 그런 데가 위치한 데가 이제 대부분 다 경합주이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해리스가 뒤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바이든 대통령 교체론 이야기 나왔을 때 가상 양자 대결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가상 양자 대결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긴 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48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7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지율 저 정도 나온다면 한번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지지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여놓으면은 트럼프 52, 그리고 바이든 47 정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뭐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후보가 교체됐고 이제 새로운 어떤 대선 그런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반전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8월 19일, 뭐 20일,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공식적인 후보로 추대가 된다면은 분명히 컨벤션 효과는 발생할 것이고 그런 효과는 적어도 9월 초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7월 2일 조사 보면 미셸 오바마가 50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때묻지 않은 사람이고 하지만 미셸 오바마가 정치 혐오가 있다. 정치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할 때나 정치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정말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렸다고 할 정도니까 미셸 오바마가 뭐 대선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번 임기를 다 마치기도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임기 수행을 못 한다면은 지금 임기도 못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 공화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새로운 국면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 국면에서 조금 이제 주도권을 뺏길까 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은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당장 김정은을 또 불러내서 뭐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3차 회담을 더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독재국가 지도자들과 뭐 협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재국가 지도자들과도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좀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지 당장 김정은을 불러내서 뭐 정상회의를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관계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그럼에도 약간
약간 독재 국가의 이 독재자들에 대한 어떤 선망, 뭐 환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들 지도자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느냐, 나도 그런 권력을 쥐고 싶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이 이제 3개월 좀 넘게 남았습니다. 11월 초니까요. 자, 그때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 뭐 해리스 후보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가장 큰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 해리스 후보를 성공적으로 추대를 해야겠죠. 그럼 8월 중순쯤 될 거고. 네, 근데 지금 선출 방식을 놓고 조금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미니 경선을 주장하는 그런 뭐 민주당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하는 측도 있으니까. 네, 뭐 조 맨친이나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 근데 이분들은 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미니 경선을 하면은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뭐 또 흥행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이 민주당도 전국위원회가 있거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뭐 화상회의를 한다고 쳐요. 다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후보로 추대하자. 그래서 그 결정을 결의안으로 명시화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전당대회에서 이 롤콜 보트를 하죠. 대의원들이 이제 호명 투표를 하거든요. 우리 뭐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대의원들은 모두 해리스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게 미국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게 연방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는 8월 초까지 빨리 후보로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식 후보는 누구냐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다음 주 안에는 좀 결정이 내야 된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또 후보가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재미없는 선거가 될 줄 알았었거든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고 2020년 다시 이제 되돌이표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한 3주 안에 벌어지는 일들 보니까 정말 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그래서 급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3개월 반, 4개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가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밤시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세운 운영자이자 아침이슬의 작곡가 김민기가 어젯밤에 별세했습니다. 학전 측은 고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해 떠났다면서 주변에 평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문화계에 무척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가수이자 공연 연출가, 소극장 학전의 운영자였던 김민기 대표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는데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전 측은 별세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김 대표가 어제 저녁 8시 반쯤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집에서 잘 계시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그 바이탈들이 떨어져서 가셔서 뭐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가족들과 저에게 꾸준히 남기셨어요. 그냥 늘 뭐 하시는 말씀 그저 뭐 고맙다 그런 말씀 하셨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가수 장기하 등 문화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네, 김민기 대표 삶의 궤적도 정리해 주시죠. 김 대표는 민중가요로 불리는 아침이슬과 상록수를 작곡한 작곡가이자 1970, 80년대 청년 문화를 이끈 포크계의 대부로도 평가됩니다. 대표곡 아침이슬은 현대사의 질곡이 담긴 곡으로 1972년 유신 사태 이후 금지곡이 돼 음반이 전부 압수되기도 했고 유신 반대 시위에 모인 군중이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이유로 김민기 대표는 당시 군복무 중 끌려가 영창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는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열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350개가 넘는 작품을 기획해 무대에 올렸고 고 김광석을 비롯해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등 770명에 이르는 가수와 배우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고 김 대표 건강까지 악화하면서 학전은 33년의 역사를 끝으로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평소 어린이극에 관심이 많았던 김민기 대표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놀이터 난간이 분리되면서 5살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아이 탓을 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터 그네 주변에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화면 우측으로 어른들이 달려가고 시선이 쏠립니다. 5살 A군이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이 혼자 넘은 거면 졌구나, 아니면 뭐 다른 아이가 혹시 밀었나, 이 부분만 생각해서. 팔이 부러진 A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A군과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현장에 가보니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서 손쉽게 분리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 사실 나 앉았던데 부러져 있었어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와 봤더니 난간 연결 부위에 볼트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로 해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 측의 조치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난간에는 결함이 없다더니 민원이 제기되자 이렇게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놓은 겁니다. 공단 측은 그러면서도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나사가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건 부지기수. 지난해엔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측과의 협상 재개를 하루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투쟁!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기흥과 천안, 구미,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너의 리더십 부재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영진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멈춰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경영진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집회는 사측과의 교섭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다시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 창립 휴가 1일을 포함해 임금 5.6%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 5.1%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에 있습니다. 노사 모두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내일 만남은 향후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가운데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파업이 장기화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경제 소식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박은 맛이 좀 밍밍한가 봐요? 예, 밍밍한 수박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 영향으로 그 수박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70에서 80%가 충남 논산하고 부여에 있는데, 그쪽 비닐하우스 이제 피해가 한 60에서 70%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우로 직접 수박이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이제 일조량 부족으로 이제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도 이제 검사 통과율이 보통은 90%인데 이번에는 40에서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당도가 기준치를 넘어도 그 수분량이 증가해서 맛이 밍밍하거나 비릿한 그런 맛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품을 요구하는 요구가 20% 정도 일주 전보다는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소비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니까 아무래도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지 당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좀 당도가 좀 덜 해가지고 그래서 2만 원 정도 되면 더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인터뷰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있나 봐요. 예, 방금 이제 들으셨지만 2만 원 넘으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는데,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제 수박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은 21,736원이죠. 물론 이제 마트에서 사실 때는 뭐 카드 할인 같은 거 적용하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일주 전보다는 738원, 4%가 올랐고요. 2주 전보다는 1,408원, 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당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당도가 높은 상품의 가격이 또 오르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제 수박 대란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뭐 백화점 수박의 경우 뭐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치솟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수박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들은 이에 따라서 이제 물량 확보에 나섰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은 전북 고창이나 강원 양구에 이제 수박을 대거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롯데마트도 이제 양구나 전북, 뭐 진안, 그다음 경북 봉화, 충북 단양 등 이제 비 피해가 적은 지역에
수박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비 피해 면적은 적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리고 다른 지역, 이제 논산과 부여가 아닌 경북 봉화나 강원도 양구 쪽에 그런데 이제 비 피해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수박의 경우에는 논산하고 부여는 주로 이제 대형마트에 출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북 음성이라든지 그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그 도매 시장에 이제 주로 출하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논산 그리고 부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작황이 양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은 좀 그 전년보다는 좀 많은 수준입니다. 네. 뭐 호우 피해를 입은 작물이 수박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채소류 값도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채소류 가격은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추의 경우는 적상추의 경우는 이제 56%가 일주일 전과 비교한 겁니다. 올랐고 깻잎은 17%, 시금치 18%, 풋고추 12%, 오이가 38% 올랐습니다. 저 상추는 다음 달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공급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배추하고 무도 이제 문제인데요. 여름 배추는 그나마 이제 고랭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비 피해는 적었지만 그래도 장마로 인해서 병해충이 생겨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공급량이 이제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무의 경우는 봄무의 작황이 안 좋았고 여름무의 재배 면적이 줄어가지고 또 이것도 공급량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배추하고 무의 경우 이제 그 비축된 물량을 풀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일 가격은 약간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농식품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가격이 이제 안정세에 들었다. 특히 이제 사과가 문제였는데 이달 들어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두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확산, 소비가 관건. 네, 2분기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안 좋은 건가요? 예, 그 1분기가 우리가 1.3% 성장을 했는데요. 그 이제 시장 예상치는 0.6%였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었죠. 그래서 깜짝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이 잘 됐다면서요. 좋고요. 두 번째는 건설 투자가 좋았습니다. 건설 투자 금액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투자는 거의 없어요. 신규 투자는 거의 없고 이제 기존 공사의 그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었던 것이 크게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수출은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건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은 크게 지금 이제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건설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건설 투자 부분이 1분기에 일시적인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2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거고요. 설비 투자는 최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는 물가가 높고 금리가 여전히 높은 부분이 여전히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수 소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내수 상황이 좋지 않나 봐요. 예, 내수라는 게 이제 결국은 수출을 제외한 정부 지출,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소비 뭐 이걸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설 투자가 일단 1분기 신축 공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투자 당연히 2분기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역시 이제 개인들의 이제 소비도 많이 줄었을 텐데요. 비록 1분기이긴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봤더니 건수는 45억 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255조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3%가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의 상황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5월 들어서 매출 증가율이 8.8%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 보면 다음 그래픽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식품이나 뭐 식품 같은 경우는 뭐 12.4% 증가를 했지만 네. 뭐 패션, 잡화, 가전 뭐 이런 부분들은 낮습니다. 증가율이. 유통업계 이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식품 매출은 유지가 되고 다른 상품 매출이 주는 것은 불황형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결지수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씀씀이를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내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이제 정책 당국이 1분기 이제 1.3% 그 깜짝 성장률에 너무 들떠가지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올렸지만 내수 부진에 신경을 좀 덜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금리를 다 지적을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만이 이제 이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또 금리라는 게 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 금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막차 타자 18일 동안 3.8조 원 급증.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이달 들어서 이제 18일까지만 봐도 3조 8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달 들어서 이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계대출은 3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줄고 주택담보대출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3월 달에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4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이달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이제 가계대출만 놓고 보면 5조 3천억 원이 늘어나서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용도로 또 쓰시겠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로 이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많이 쓰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28% 오르면서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16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 금리가 선반영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이제 고정금리는 이 이제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하단이 2.84%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9월부터 그 주택 대출 이제 한도가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 전에 2%대일 때 확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원래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는데 두 달을 연기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양 의지가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9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이제 그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하는데요. 2단계가 적용이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에도 그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2%대 금리에서 최대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그런 분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막차 타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픽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쿠팡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햇사과 50톤을 할인 판매합니다. 쿠팡 측은 초록사과 소가 1.5kg을 업계 최저가 수준인 9,800원에 판매하고 복숭아와 자두 같은 다른 여름 과일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꿈의 항공기, 이른바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보잉 787-10 1호기를 도입해 오는 25일부터 인천, 일본 도쿄 나리타 노선에 처음 투입합니다. 787-10 기종은 보잉 787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크고 최첨단 사양을 갖췄는데 보잉 787-9와 비교하면 15%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국립주택회사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네이버는 사우디 주요 도시들의 지도를 그리고 정밀 3D 모델링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다음 달부터 한국 중소기업 전용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합니다. 알리바바닷컴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선보이는 한국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5천여 곳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야구 전설들이 자존심이 걸린 단판 대결을 펼칩니다. 일본 프로야구 창설 90주년을 맞아 오늘 오후 6시 30분 일본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에서 교류전 성격의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김인식 전 대표의 감독 지휘 아래 양상문, 장종훈, 안경현 코치가 나서고 이종범과 구대성, 서재은과 양준혁, 김태균과 윤성민 등으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하라 다스노리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우에하라 고지와 이와쿠마 히사시 등 메이저리그 출신을 빗두로 전원 WBC를 경험한 호화 군단으로 나섭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북한 쪽에 위치하며 수도권의 빗줄기는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에 또 한 차례 극한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릴 비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도 12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 26도, 강릉은 28도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 광주와 대구 34도, 제주도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이후 날씨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개미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